한국 해결 못하면 추방입니다. 모로코 왕립군의 최후 통첩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실패한 미션. 모로코의 사막에서 전차가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때 자신있게 손을 든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고작 5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모로코 사막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한국의 망신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중동의 5개국 왕정이 한국에 도와달라 애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십억짜리 장비를 들고 온 강대국들이 전부 실패한 사막에서 오직 한국만 가능했던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사막이 우리 전차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사하라 접경 훈련장에서 한 달간 43건의 중단이 있었거든요. 야간 사격 중 조준 장치가 흔들렸습니다. 엔진이 과열로 꺼졌어요. 12대가 코스 한가운데서 멈췄죠. 정비반은 밤새 뛰었지만 원인을 못 잡았습니다. 먼지인지, 열인지, 습기인지 다 섞여 있었어요. 저는 결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원인 불명, 재현 불가. 저는 압델라티프 엘만수리, 모로코 왕립군 기갑전력 현대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8년간 장갑 전력만 맡아왔어요. 준장 계급장 단지 6년째죠. 사막 훈련의 본질을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데는 보고서 한 장이면 충분했어요. 서명한 앞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불가능이 공식이 되는 거였죠. 나바트 국방조달위원회 지하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참모 6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단 로그가 시간대별로 정렬돼 있었죠. 야간 21시에서 23시 사이에 집중돼 있었어요. 패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봤어요. 답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 결론문 초안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어요. 원인 불명. 이 4글자가 공식 문서에 박히는 순간 현대화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8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문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미라 베뉴세프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방행정 쪽에서 조달과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외부 장비 추가 도입안이 올라와 있어요. 독일제 필터 시스템, 프랑스제 냉각 모듈. 합쳐서 2,400만 디르함입니다. 그걸 사면 해결됩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베뉴세프 차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재현 증거가 없으면 예산을 못 뚫습니다. 사서 써봤는데 똑같이 고장났다. 이러면 제가 감사받아요. 도입안은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원인도 모르는데 장비부터 사들이면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중단은 계속되고요. 진퇴양난이었어요. 속이 답답했습니다. 돈을 써도 문제, 안 써도 문제라니. 군생활 28년 동안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디아 자일가 들어왔어요. 국가감사원에서 파견 나온 국방감사관이었습니다. 손에 공문 한 장을 들고 있었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나디아는 늘 이런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규정집을 들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절차 위반 시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됩니다. 감사원 방침이에요. 나디아가 공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게 분명했어요. 현장에서 임의로 정비 절차를 바꾸거나 미승인 장비를 반입하면 시험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이건 예고예요. 저는 공문을 훑어봤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뭘 해보려고 해도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현장 개입 권한이 좁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발이 묶이는 기분이었어요. 나디아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규정대로만 하면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게 현실이었어요. 답답함이 분노로 바뀌려는 걸 억눌렀습니다. 그때 정비단지에서 보고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하산 아이트하디 원사가 보낸 거였어요. 사하라 접경 훈련장에서 정비반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필터 규격이 3종류가 섞여 있고 부품 재고도 뒤죽박죽이라는 거였죠. 현장에서 맞는 부품을 찾느라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모 한 명이 보고서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현장 관리 문제 아닙니까?
규격 통일이 안 돼 있으니 고장이 나는 거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산 원사가 얼마나 뛰는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새벽까지 경납고에 남아서 전차 밑을 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현장 탓으로 정리되는 게 맞았습니다. 상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현장 관리 미흡. 책임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싸워봤자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저녁 뉴스에 유세프 카사미가 나왔습니다. 전역한 장비평가단 대령 출신으로 요즘 방송 패널로 자주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유세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막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하라에서 전차 굴리면 고장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서방 선진국들도 못 푼 문제를 우리가 푼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그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게 방법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겠다고 돈 쏟아붓는 건 국민 세금 낭비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유세프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그냥 변명이었습니다. 불가능 프레임이 방송을 타고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여론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거봐라. 안 되는 거였잖아. 그 말을 들을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재현 불가. 내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서명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시범 조항이었습니다. 예외 조건으로 제한된 시범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72시간. 사흘이었어요. 사흘 안에 증거를 만들면 판정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냥 서명하고 끝내기엔 28년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저는 시범 조항을 문서에 직접 넣었습니다. 제한 조건을 붙였어요. 추가 장비 반입 불가, 기존 인원으로만 진행, 결과 미제 출시 불가능 판정 자동 확정, 짧은 시험창이 열리는 대신 실패하면 책임이 제 이름으로 고정되는 구조였습니다. 도박이었어요. 성공하면 판정이 뒤집히고 실패하면 제 경력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끝이었어요. 차라리 한번 해보고 지는 게 나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직후 3이라 한마디가 들어왔습니다. 나바트 국방조달위원회 기록 담당 서기관이었어요. 손에 봉인용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서명본과 로그 원본 목록을 같이 봉인해야 합니다. 감사원 요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마디 서기관이 서명본을 스캔했어요. 로그 원본 목록과 함께 묶어서 봉인 처리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혔죠. 이제 누구도 이 기록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나중에 조작이니 축소니 논쟁이 붙어도 이 봉인이 기준점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마디 서기관이 파일을 닫으며 말했어요. 72시간이면 짧습니다. 압니다. 성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28년간 사막에서 전차를 굴렸지만 이 문제는 처음이었어요.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불가능 판정에 묻힐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게 군인이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흘 후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증거를 만들거나 끝나거나 둘 중 하나였죠. 한국에서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건 서명 다음 날이었습니다. 방산협력 파견팀이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가져오겠거니 생각했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들이 올 때처럼 컨테이너 몇 개쯤 끌고 오겠지.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래야 72시간 안에 뭔가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정비단지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벤 한 대였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5명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뒤에 트럭이 더 오나 싶어서 길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5명이 전부였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동수라고 했어요. 한국 방산협력 파견 현장 통합팀 팀장이었습니다. 전직 전차 정비장 출신이라고 했죠. 가방에서 나온 건 노트 몇 권, 테이프, 샘플 봉투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정비반 병사 하나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장난하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43건의 중단을 저 장비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박동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경납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당황하거나 주눅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하산 원사가 다가왔습니다. 정비반장으로서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하산이 팔짱을 끼고 한국팀을 훑어봤어요. 작업선 안쪽은 출입 제한입니다. 안전 규정이에요. 박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보겠습니다. 밖에서 뭘 보겠다는 겁니까? 동선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요. 하산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규정상 경납고 외곽은 출입이 가능했거든요. 한국팀은 그렇게 외곽에서 관찰을 시작했어요. 저는 멀찍이 서 지켜봤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감이 안 잡혔어요. 점심 무렵 나디아 자일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어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새 장비 반입 금지 조항입니다. 서명하세요. 나디아가 박동수 앞에 종이를 내밀었어요. 박동수가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건 노트하고 테이프입니다. 장비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미승인 물품이 들어오면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박동수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군말 없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싸울 생각이 없구나. 규정 안에서 움직이려는 거구나. 그게 현명한 건지 무모한 건지는 모르겠었습니다. 어쨌든 한국팀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됐어요. 저녁 뉴스에 또 유세프 카사미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한국팀 얘기를 하더군요. 5명이 왔다면서요? 노트하고 테이프 들고요? 앵커가 물었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유세프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못 푼 문제를 5명이 사흘 만에 푼다? 기적을 바라는 건지, 예산 낭비를 정당화하려는 건지, 솔직히 시간 낭비 같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봤어요. 유세프 말이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훈련장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내일이면 한국팀을 보는 눈이 더 싸늘해지겠죠. 조롱이 훈련장 전체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정수연이라는 연구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팀에서 데이터와 센서를 담당한다고 했어요. 옆에 사미라 하마디 서기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중단 로그 원본을 봐야 합니다. 정수연이 말했어요. 말투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원본이요? 예, 시간대별 원본 데이터요. 요약본 말고요. 저는 하마디 서기관을 봤습니다. 하마디 서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부가 요약본으로 대체됐습니다. 용량 문제로 원본을 다 보관하지 못했어요. 정수연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느 구간이요? 야간 21시에서 23시 사이요. 중단이 집중된 구간인데 원본이 일부 누락됐어요. 저는 속이 철렁했습니다. 하필 그 구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정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원본이라도 전부 주세요. 요약본하고 대조해 보겠습니다. 하마디 서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아있는 원본 로그가 한국팀에 전달됐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나마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박동수가 하산 원사를 찾아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둘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작업일지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박동수가 말했어요. 하산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정비반 내부 자료입니다. 압니다. 그래도 봐야 해요. 중단 직전에 뭘 했는지 알아야 원인을 찾죠. 하산이 한참 박동수를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외부인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주는 건 부담이 크거든요.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다 보여달라는 건 무리입니다. 전부 안 봐도 됩니다. 한 분대 것만 보여주세요. 중단이 가장 많았던 분대요. 박동수가 한 발 물러섰어요. 하산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한 분대만? 예, 그것만 봐도 패턴이 보일 겁니다. 하산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3분대 일지를 드리죠. 대신 외부 유출은 안 됩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박동수가 협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대신 일부만 요구해서 문을 연 거였죠. 작은 구멍이었지만 그래도 구멍이 생긴 거였어요. 다음 날
올리비에 르누아르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해외 군수 컨설팅사에서 파견 나온 팀장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올리비에가 서류를 펼쳤어요. 시범은 표준 프로토콜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이요? 예. 기존의 승인된 절차만 사용할 수 있어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면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건 최소 2달 걸려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72시간 안에 2달짜리 승인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시범 설계 폭이 더 좁아졌습니다. 한국팀은 기존 절차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어요. 새 장비도 못 쓰고, 새 방식도 못 쓰고, 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박동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위원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작업일지 분석을 끝내겠습니다. 뭔가 보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패턴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박동수 눈에 확신이 있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뭔가 보이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원본 로그를 못 받으면 72시간은 말로 끝나고 무효가 됩니다. 한국팀이 뭔가를 찾아내든 못 찾든 이틀 후면 결과가 나올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동수가 경납고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테이프였어요. 입구에서 시작해서 작업대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정비병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따라서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대체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하산 원사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박동수가 테이프를 뜯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선을 보려고요. 사람들이 어디서 막히는지. 동선이 고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하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테이프 붙이는 건 규정 위반이 아니었거든요. 박동수는 1시간 넘게 테이프를 붙였어요. 경납고 입구, 부품 창고 앞, 작업대 주변. 선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습니다. 끝나고 보니 바닥에 그물 같은 게 생겼어요. 여기서 막힙니다. 박동수가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부품 창고 입구였습니다. 선 3개가 한 곳에서 만나고 있었죠. 정비병들이 부품 가지러 올 때 여기서 겹쳐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는 동안 해치가 열린 채로 있게 됩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목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구간에서 대기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 동안 전차가 먼지에 노출되는 거였죠. 단순한 동선 문제가 장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수연이 그 사이에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단 로그를 시간대별로 다시 분류하는 작업이었어요. 원본이 일부 누락됐지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패턴을 찾으려는 거였죠. 오후가 되자 정수연이 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정수연이 표를 펼쳤어요. 시간대별 중단 건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야간 21시에서 22시 사이에 중단이 몰려 있어요. 23시 이후로는 확 줄어듭니다. 그게 왜 이상합니까? 먼지나 열이 원인이면 시간대랑 상관없이 고르게 나와야 해요. 그런데 특정 시간에만 집중돼 있어요. 뭔가 그 시간에만 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수연 말이 맞았어요. 21시에서 22시 사이에 중단이 18건이었고 23시 이후로는 3건뿐이었어요.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저는 하산 원사를 불렀습니다. 야간 작업 습관을 물어봐야 했거든요. 21시에서 22시 사이에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하산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 시간이 교대 시간입니다. 주간조가 빠지고 야간조가 들어와요. 교대할 때 뭘 합니까? 인수인계요. 장비 상태 확인하고 해치 열어서 내부 점검하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간 동안 해치가 열려 있는 거죠? 예. 점검하려면 열어야 하니까요. 밖에서 작업합니까? 안에서 작업합니까? 밖이요. 경납고 앞 공터에서 해요. 안은 좁아서. 저는 그제야 연결이 됐습니다. 교대 시간에 해치를 열고 밖에서 점검하고 그 사이에 먼지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야간이라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거든요. 점검 시간이 길어질수록 먼지 유입량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습관이 변수였어요. 정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장비 결함이 아니라 작업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28년간 이런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부품이 고장나면 부품을 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품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이 원인일 수도 있다니. 박동수가 경납고 새 지점에서 먼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입구, 작업대 앞, 부품 창고 앞이었어요. 샘플 봉투에 위치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먼지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경로를 잡으려는 거였거든요. 입구 쪽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박동수가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요. 입구가 바람바지 방향이에요. 해치를 입구 쪽에서 열면 먼지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쪽에서 열면 됩니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여는 시간도 줄여야 하고 여는 순서도 바꿔야 합니다. 한 가지만 고쳐서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선, 대기 시간, 개방 순서, 세 가지가 얽혀 있었습니다. 하나만 바꿔서는 효과가 없고 셋을 동시에 바꿔야 했어요. 복잡했지만 그래도 실마리가 잡힌 거였습니다. 3일아 하마디 서기관이 오후에 작업일지를 가져왔습니다. 요약 로그와 대조하는 작업이었어요. 정수현과 함께 한 줄씩 비교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해가 질 무렵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정수현이 종이를 들었어요. 중단 직전에 공통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해치 개방 후 15분 이상 대기. 17건 중 15건이 이 패턴이에요. 15분이요? 예. 해치를 열고 부품 가지러 가거나 교대 인수인계를 하거나 그 사이에 15분 넘게 열어두면 중단 확률이 확 올라가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17건 중 15건. 88%였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높았습니다. 해치 개방 시간이 핵심 변수라는 게 숫자로 잡힌 거였어요. 하마디 서기관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보고서에 넣을까요? 아직요. 가설일 뿐이에요. 시범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정수현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해치 개방 시간을 줄였을 때 중단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녁 회의에 올리비에 르누아르가 참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박동수가 동선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정수현이 시간대별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올리비에는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올리비에가 말했어요. 하지만 톤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현장 변수는 통제가 안 됩니다. 동선을 바꾸고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먼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 방향도 바뀌고 습도도 바뀌고 사막은 사막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다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통제 가능한 변수만 잡으려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변수요? 동선, 대기 시간, 개방 순서. 이 세 가지는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바람이나 습도는 못 바꾸지만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올리비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시범을 해봤자 실패하면 시간 낭비예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해보면 영원히 모르죠. 박동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논쟁할 생각이 없다는 투였습니다. 올리비에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박동수에게 물었어요. 통제 가능한 변수만 잡는다. 그게 됩니까? 모릅니다. 박동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부 통제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될 것 같은 것부터 하나씩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될 것 같은 것부터 시도하는 게 나았어요. 28년간 저는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리였던 거였죠. 패턴은 잡혔습니다. 동선, 대기 시간, 개방 순서. 세 가지가 먼지 유입을 키우는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공식 시험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결과가 나와도 우연으로 처리될 거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승인이었어요. 72시간 중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동수가 문서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원인 후보를 정리한 거였어요. 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동선 병목, 해치 개방 대기 시간, 실 점검 순서,
이 세 가지가 먼지 유입을 키운다. 한 문장이었어요. 어제까지 분석한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한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부품 문제가 아니라 절차 문제라는 겁니까? 예, 부품은 멀쩡해요. 문제는 부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박동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까? 지금까지 모든 보고서가 부품 결함이나 환경 탓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절차가 문제라고 하면 그동안 정비를 맡아온 사람들 체면이 구겨지는 거였어요. 반발이 있을 게 뻔했습니다. 이걸 공식 문서로 올리면 논쟁이 붙을 겁니다. 압니다. 그래도 올려야 해요. 원인을 고정하지 않으면 시범 설계를 못합니다. 박동수 말이 맞았어요. 원인이 흔들리면 뭘 고쳐야 하는지도 흔들려요.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이걸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예상대로 논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연이 점심 전에 시범 프로토콜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변수 3개만 통제하는 설계였어요.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가, 구매 항목 0.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어요. 추가, 구매 0. 돈을 한 푼도 안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비를 사지 않고 작업 순서만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지는 시범을 해봐야 알아요. 하지만 설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수연이 프로토콜을 펼쳤어요. 동선 재배치, 해치 개방 시간 제한, 실 점검 순서 변경.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각각 구체적인 수치가 붙어 있었어요. 개방 시간은 10분 이내, 점검은 해치 닫은 후 실시, 동선은 바람바지 반대 방향으로.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게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오후 회의에서 하산 원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체 적용은 무리입니다. 하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비반 전체가 한꺼번에 방식을 바꾸면 혼란이 생겨요. 사고 위험도 있고요.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저는 하산 말을 이해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익숙한 방식을 갑자기 바꾸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실수가 나면 책임은 현장 반장인 하산한테 돌아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박동수가 물었어요. 하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분대만 적용하죠. 3분대가 중단이 가장 많았으니까 거기서만 해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존 방식대로 하고요. 비교군이 생기는 거네요. 예, 3분대만 바꾸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박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전체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바꿔서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현장 반발도 줄이고 비교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범 규모가 한 분대, 한 코스로 확정됐어요. 그때 사미라 베뉴세프 차관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베뉴세프 차관이 말했어요. 정비 절차를 바꾸려면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규정입니다. 저는 속이 답답했어요. 또 규정이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려면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지나면 72시간이 끝나요. 악순환이었죠. 승인받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정비 규정 변경은 최소 2주일이에요. 2주일이요? 예, 검토, 승인, 공표까지. 절차가 그렇습니다. 박동수가 끼어들었어요. 정비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네, 규정은 그대로 두고 작업 순서만 재배치하는 겁니다. 해치 먼저 열고 점검하던 걸 점검 먼저 하고 해치 여는 걸로요. 규정의 순서가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베뉴세프 차관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한참 훑어보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서는 명시돼 있지 않네요. 작업 항목만 있고. 그러면 규정 변경이 아니라 작업 순서 재배치입니다. 현장 재량 범위예요. 저는 박동수를 다시 봤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거였어요.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규정 안에서 순서만 바꾸는 것. 그러면 2주일짜리 승인 절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베뉴세프 차관이 잠시 생각했어요. 작업 순서 재배치로 올리면 현장 승인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님 서명이면 충분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길이 열린 거였어요. 표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절차가 확 줄었습니다. 나디아 자이르가 그 순간 손을 들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시범 결과는 사전 제출 양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감사원 규정이에요. 나디아가 양식을 꺼냈어요. 빈칸이 빼곡한 서류였습니다. 시험 전 조건,
시험 중 변수, 시험 후 결과, 세 단계로 기록해야 해요. 양식이 다르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수연이 양식을 받아들었어요. 한참 훑어봤습니다. 이 양식대로 기록하면 됩니까? 예, 빈칸 없이 다 채워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기록 포맷을 이 양식에 맞추겠습니다. 정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였죠. 나디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트집 잡을 게 없었거든요. 저는 시범 승인서에 서명했습니다. 72시간 내 증거 제출 조건. 실패 시 불가능 판정 자동 확정.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어차피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명을 마치자 훈련장에 단 한 번의 공식 시험 슬롯이 열렸습니다. 내일 야간이었어요. 딱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저녁 뉴스에 유세프 카사미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시범 소식을 다루더군요. 시범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분대만요. 앵커가 물었어요.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성공해도 우연이라고 할 겁니다. 유세프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 분대, 한 번 시험이잖아요. 그게 성공한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표본이 너무 작아요. 통계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그럼 실패할 거라고 보시나요? 실패해도 당연한 거고, 성공해도 우연인 거죠. 어느 쪽이든 증명이 안 돼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유세프가 미리 깔아두는 거였어요. 성공해도 우연이라고. 여론전이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내일 시험이 성공해도 이 프레임을 뚫어야 했어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사미라 하마디 서기관이 마지막 봉인 작업을 했습니다. 체크리스트 한 장과 로그 기록 양식을 함께 묶었어요. 날짜와 시간을 찍고 봉인했습니다. 이제 누가 시험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하마디 서기관이 말했어요. 양식이 고정됐으니까요. 나중에 다른 분대가 해도, 다른 부대가 해도 이 양식대로 해야 비교가 돼요. 저는 봉인된 파일을 봤습니다. 체크리스트 한 장. 단순했어요. 하지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였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면 우연이라는 공격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같은 결과가 나오면 우연이 아니라 규칙이 되니까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내일 야간 시험이었어요. 단 한 번의 기회. 성공하면 판정이 흔들리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명한 승인서를 다시 봤어요. 제 이름이 거기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야간 시험 당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훈련장에 어둠이 내렸어요. 사하라 접경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가 날렸어요. 평소 같으면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 조건에서 결과를 내야 했거든요. 좋은 날씨에 성공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산 원사가 3분대를 집합시켰습니다. 정비병 8명이었어요. 하산이 체크리스트를 나눠줬습니다. 어제 봉인한 그 한 장이었어요. 오늘부터 이대로 합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하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비병들이 체크리스트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어리둥절했어요. 익숙한 방식과 달랐거든요. 해치를 나중에 열라고요? 한 병사가 물었어요. 예, 점검 먼저 하고 해치는 마지막에 여세요. 열면 10분 안에 닫아야 해요. 10분이요? 그 안에 다 못하면요? 닫고 다시 여세요. 한 번에 10분 넘기지 마세요. 병사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산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해치 열린 시간이 길수록 먼지가 들어가요. 10분 안에 닫으면 유입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 따르기로 한 거였어요. 하산의 명령이니까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체크리스트 한 장이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이었어요. 정수연이 경납고 한쪽에 기록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노트북과 타이머였어요. 시험 전 조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습도, 풍속, 먼지 농도, 숫자가 하나씩 채워졌어요. 시험 전 조건 기록 완료했습니다. 정수연이 말했어요. 시험 후에도 같은 항목으로 기록할게요. 조건이 동일하다는 걸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조건이 달랐다는 공격을 막으려면 기록이 중요했거든요. 시험 전후로 조건이 같았다는 걸 숫자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박동수가 경납고 입구에 섰습니다.
동선을 직접 감독하려는 거였어요. 정비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순서였어요. 점검을 먼저 하고 부품을 미리 챙기고 해치는 맨 마지막에 열었습니다. 지금 여세요. 박동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병사가 해치를 열었습니다. 8분 30초. 닫으세요. 병사가 해치를 닫았어요. 10분이 안 됐습니다. 박동수가 시간을 기록했어요. 이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전차 4대를 순서대로 점검했어요. 모든 해치 개방 시간이 10분 이내였습니다. 올리비에 르누아르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관찰자 자격으로 참석한 거였습니다. 표정이 회의적이었지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절차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트집 잡을 게 없었습니다. 절차는 준수하고 있군요. 올리비에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인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부정하지도 못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절차 위반이라고 공격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관찰자가 직접 봤으니까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야간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전차 4대가 사격 코스로 나갔습니다. 3분대가 정비한 전차들이었어요. 저는 훈련장 지휘소에서 대시보드를 지켜봤습니다. 중단 로그가 뜨는 화면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대에 경고가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21시에서 23시 사이가 가장 많았거든요. 시계가 22시를 넘겼습니다. 대시보드가 조용했어요. 경고가 안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혹시 고장인가 싶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2시 30분. 여전히 중단 없음. 23시. 중단 없음.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대에 적어도 서너 건은 떴어야 했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대시보드에 숫자가 찍혔어요. 중단 0.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0. 제로. 한 건도 없었어요. 사흘간 야간 훈련에서 중단이 한 건도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43건이 쏟아지던 훈련장에서요. 캡처하세요. 저는 옆에 있던 기록병에게 말했어요. 화면 캡처하고 시간 찍어서 저장하세요. 지금 바로요. 기록병이 재빨리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혔어요. 증거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수연이 조준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중단뿐 아니라 조준 안정성도 봐야 했거든요. 사격 정확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었어요. 조준 로그 안정입니다. 정수연이 말했어요. 편차가 평소의 3분의 1이에요.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평소 편차가 2.3이었는데 오늘은 0.8이었어요. 확실히 줄었습니다. 중단도 없고 조준도 안정됐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잡힌 거였습니다. 새벽 2시에 훈련이 끝났습니다. 전차 4대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중단 0, 조준 로그 안정. 불가능 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72시간 중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남았어요. 3일아 하마디 서기관이 새벽에 봉인 작업을 했습니다. 대시보드 캡처, 조준 로그, 시험 전후 조건 기록, 전부 묶어서 봉인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혔습니다. 이제 이 기록은 못 건드려요. 하마디 서기관이 말했어요. 나중에 조작이라고 해도 봉인 시점이 찍혀 있으니까 반박할 수 있어요. 저는 봉인된 파일을 봤습니다. 증거가 고정된 거였어요. 누군가 결과를 의심해도 이 봉인이 방어막이 되는 거였습니다. 캡처와 원본이 함께 있으니까 대조하면 되거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막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았어요. 43건이 0이 됐습니다. 불가능이라던 게 가능해진 거였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세프가 뭐라고 했죠. 성공해도 우연이라고. 한 번의 시험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밤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와야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우연이 아니라 규칙이 되는 거였습니다. 점심 무렵 일기예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모래 폭풍이 온다고 했어요. 기온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젯밤 결과가 좋았던 건 날씨가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폭풍이 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박동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폭풍 소식 들으셨죠? 예, 내일 온다고 하더군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박동수를 봤어요. 좋은 기회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폭풍 조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우연이라는 말을 못해요. 환경이 바뀌어도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실패하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박동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폭풍에서 성공하면 완벽한 증거가 되고 실패하면 어젯밤 결과도 우연으로 묻히는 거였어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세지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날리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뒤면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어젯밤은 예행 연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왔습니다. 예보보다 빨랐어요. 오후 늦게 하늘이 누렇게 변하더니 해질 무렵엔 앞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바람이 경납고 지붕을 때렸어요. 모래가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기온도 올라갔어요. 낮 최고 기온이 45도였습니다. 밤이 돼도 38도 아래로 안 떨어졌어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참모들이 훈련 연기를 건의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야간 훈련을 강행하면 사고 위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고민했어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연기하면 72시간이 끝나요. 시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강행합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참모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원장님, 위험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연기하면 끝이에요. 폭풍 조건에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결과가 우연이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폭풍이 오면 다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물러서면 영원히 증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전 조건 시험이 강제로 열린 거였어요. 야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전차 4대가 사격 코스로 나갔어요. 3분대가 정비한 전차들이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차량이었어요. 체크리스트대로 정비했고 해치 개방 시간도 10분 이내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달랐어요. 먼지 농도가 어젯밤의 3배였습니다. 21시 30분. 대시보드에 경고가 떴습니다. 3호차 조준 장치 이상.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시작된 거였습니다. 22시. 또 경고가 떴어요. 1호차 엔진 과열 경고.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점이네요.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원점. 다시 제자리라는 뜻이었어요. 어젯밤 결과가 물거품이 되는 거였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어요. 정비병들 얼굴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이틀 밤을 새운 거였거든요. 여기서 실패하면 그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나디아 자이르가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중단 검토서입니다. 나디아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젯밤 경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환경 조건이 시험 범위를 벗어났어요. 시범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단이요? 예. 감사원 규정상 안전 기준을 벗어난 시험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검토서를 읽었습니다. 논리가 빈틈없었어요. 환경이 극단적이었으니 시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철수 명분이 문서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여기 서명하면 시범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점심 뉴스에 유세프 카사미가 나왔습니다. 폭풍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어젯밤 경고가 다시 떴다면서요? 앵커가 물었어요. 예, 결국 사막은 사막입니다. 유세프가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날씨에 한번 성공했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폭풍 오니까 바로 원점이잖아요. 처음부터 예상했던 겁니다. 사막 환경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시범은 실패한 건가요? 실패라기보다 처음부터 무리였던 거죠. 날씨가 도와줬을 때만 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속이 부글거렸어요. 유세프 말이 퍼지면 끝이었습니다. 날씨 덕이라는 프레임이 굳어지면 어젯밤 결과는 우연으로 묻히는 거였어요. 3일아 베뉴세프 차관이 이 방송을 봤을 게 분명했습니다. 예산 보류를 고민하겠죠. 정책 라인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후 회의에 올리비에 르누아르가 참석했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표준 프로토콜로는 불가능합니다. 올리비에가 말했어요. 폭풍 조건은 애초에 시험 범위 밖이에요. 어떤 방식을 써도 이 환경에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야 해요. 그럼 포기하자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올리비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팀 방식이 특수 조건에서만 통한다면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특수 사례일 뿐이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폭풍 조건에서 경고가 다시 떴으니까요. 올리비의 말대로 특수 사례로 몰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박동수의 방식이 보편적인 해결책인지 의문이 생기는 거였어요. 저녁에 하산 원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위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작업 중지를 건의하려고요. 중지요? 예, 정비병들이 지쳤습니다. 이틀 밤을 새웠어요. 이 상태로 폭풍 속에서 작업하면 사고가 납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저는 하산을 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아무리 결과가 중요해도 사고가 나면 소용없었거든요. 하산이 현장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포기 유혹이 현실적인 명분을 얻은 거였어요. 안전. 이보다 더 정당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중단하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강행하다 사고가 나면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때 박동수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박동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폭풍 조건용 규칙을 따로 만들면 됩니다. 따로요? 예, 지금 체크리스트는 평시용이에요. 폭풍이 오면 조건이 달라지니까 규칙도 달라져야 해요. 2단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박동수를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시에는 해치 개방 10분이었잖아요. 폭풍 때는 5분으로 줄이는 겁니다. 동선도 더 짧게 잡고 대기 시간도 더 줄이고요. 환경이 나빠지면 규칙을 더 빡빡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박동수 눈에 확신이 있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뭔가 계산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중단하면 끝이고 강행하려면 새로운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오늘 밤이면 됩니다. 내일 새벽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루가 남았습니다. 72시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 새벽이 진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해보세요.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박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산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박동수와 정수연이 회의실에 남아서 작업했어요. 체크리스트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시용과 폭풍용으로 나누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래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내일도 폭풍이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2단 체크리스트. 환경에 따라 규칙을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통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카드였어요. 내일 새벽 폭풍 속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게 우연으로 묻히는 거였습니다. 1차 증거가 폐기되는 거였어요. 저는 서명한 승인서를 다시 봤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찍혀 있었어요. 내일이면 결판이 납니다. 성공하거나 끝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박동수가 체크리스트 2장을 들고 왔어요. 평시용과 폭풍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박동수가 2장을 나란히 펼쳤어요. 평시용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해치 개방 10분, 동선은 바람바지 반대 방향, 점검 후 개방 순서. 폭풍용은 달랐어요. 해치 개방 5분, 동선은 최단거리로 고정, 대기 시간 3분 이내. 환경이 나빠지면 규칙을 더 조입니다. 폭풍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2장을 비교했어요. 단순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수치만 바뀌는 거였어요.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존 체크리스트의 단계를 하나 더 얹은 거였어요. 이게 통할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논리는 맞아요. 먼지 유입이 문제면 유입 시간을 더 줄이면 됩니다.
박동수 말이 맞았어요. 단순한 논리였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노출 시간을 줄인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수연이 기록 양식을 수정했습니다. 먼지 농도, 대기 시간, 개방 시간, 새 항목을 추가했어요. 시험 전후로 전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건이 달랐다는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정수연이 말했어요. 숫자가 다 찍혀 있으니까요. 우연이라고 해도 숫자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이 무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우연이라고 공격하면 숫자를 보여주면 됐어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하산 원사가 3분대를 다시 집합시켰습니다. 정비병들이 피곤한 얼굴로 모였어요. 사흘째 밤을 새우는 거였습니다. 하산이 폭풍용 체크리스트를 나눠줬어요. 오늘은 이대로 합니다. 5분입니다. 10분 아니에요. 병사들이 체크리스트를 봤어요.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5분 안에 다 못하면요? 닫고 다시 여세요. 절대 5분 넘기지 마세요. 하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동선을 다시 잡았습니다. 최단거리로 고정했어요. 부품 창고에서 작업대까지 직선으로. 대기열도 정해줬습니다. 한 번에 2명씩만 이동하도록요. 병목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서두르다 다치면 안 돼요. 정해진 동선으로만 움직이세요. 하산이 덧붙였어요. 안전과 성과를 동시에 잡으려는 거였습니다. 동선을 고정하면 혼란이 줄어들고 혼란이 줄면 사고 위험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하산을 다시 봤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규칙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꿀 줄 알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폭풍이 여전했어요. 먼지 농도가 어젯밤보다 더 높았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전차 4대가 같은 코스로 나갔습니다. 3분대가 정비한 차량이었어요. 저는 대시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어젯밤처럼 경고가 뜰까봐 긴장됐습니다. 21시가 지났어요. 조용했습니다. 22시. 여전히 조용했어요. 23시가 됐습니다. 대시보드에 숫자가 찍혔어요. 중단 1.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1. 하나였어요. 어젯밤 2건에서 1건으로 줄었습니다. 폭풍 조건인데도요. 완벽한 0은 아니었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로 떨어진 거였어요. 조준 로그 확인했습니다. 정수연이 말했어요. 편차가 0.9예요. 어젯밤보다 안정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어요. 폭풍 조건에서 오히려 나아진 거였습니다. 규칙을 더 조였더니 결과도 더 좋아졌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이 통한 거였어요. 아침 회의에 나디아 자이르가 참석했습니다. 예상대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조건이 다릅니다. 나디아가 말했어요. 어젯밤 시험과 오늘 시험은 환경이 달라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요. 정수연이 기록표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먼지 농도, 대기 시간, 개방 시간, 전부 기록돼 있어요. 정수연이 표를 펼쳤어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어젯밤 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320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오늘은 450이었습니다. 환경은 더 나빴어요. 그런데 결과는 더 좋았습니다. 나디아가 표를 봤어요.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개방 시간도 기록돼 있어요. 어젯밤 평균 8분, 오늘 평균 4분. 규칙을 더 조였더니 결과가 나아졌습니다. 우연이면 이런 패턴이 안 나와요. 나디아가 입을 다물었어요. 숫자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조건이 다르다는 공격이 숫자로 막힌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재연성 시험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공식화하겠습니다. 저는 서명 안에 펜을 댔어요. 불가능 판정에 조건부 철회 각주를 넣겠습니다. 재현 가능한 조건이 확인됐으니까요. 사흘 전 제가 서명한 그 문서였어요. 재현 불가. 그 4글자 옆에 각주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조건부 철회. 완전한 취소는 아니었지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첫 단추였어요. 오후에 3일아 베뉴세프 차관이 예산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추가 구매형으로 올리겠습니다. 베뉴세프 차관이 말했어요. 장비 안 사고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예산 항목에 운영 개선으로 넣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책 라인이 돌아선 거였습니다. 돈 안 쓰고 결과를 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예산을 아꼈으니 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라시드 에라민 준장이었어요. 왕립군 합동군수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결과를 봤습니다. 라시드가 말했어요. 교범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교범화요? 예. 이 체크리스트와 프로토콜을 교육 과정에 넣으려고요. 정비 교관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벌써 그 얘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라시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3일 단기 과정으로 설계했어요. 체크리스트 적용법, 기록 양식 작성법, 조건별 규칙 전환. 이걸 배우면 다른 부대에서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교관 인증은요? 그것도 넣었어요.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인증을 줍니다. 인증받은 교관이 다른 부대에 가서 가르치는 구조예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과정 초안이었어요. 꼼꼼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오늘 하루 만에 만든 게 아니었어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이게 통과되면 제도로 굳어집니다. 라시드가 말했어요. 특수 사례로 끝나지 않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산 준비가 제도 문턱까지 올라온 거였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 되려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들고 있었어요. 72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가능 판정이 흔들렸어요. 완전히 뒤집힌 건 아니었지만 균열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균열을 넓히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2시간 시범이 끝나고 공식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재현 가능 조건 확인, 추가 구매 불필요, 운영 개선으로 가동률 향상, 한 줄 한 줄이 불가능 판정을 뒤집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사흘 전과는 달랐습니다. 라시드 에라민 준장이 합동군수학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3일 단기 과정과 교관 인증 패키지였어요. 저는 발표장에 참석했습니다.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 과정을 이수하면 체크리스트 적용법, 기록 양식 작성법, 조건별 규칙 전환을 배웁니다. 라시드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시험을 통과하면 교관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받은 교관은 다른 부대에 가서 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외부가 따라할 틀이 생긴 거였습니다. 한국팀이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교관들이 퍼뜨릴 수 있는 구조였어요. 특수 사례가 아니라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라시드에게 물었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벌써 새 부대에서 문의가 왔어요. 첫 기술을 언제 모집하냐고요. 빠르네요.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숫자가 있으면 설득이 쉽습니다. 라시드 말이 맞았어요. 43건이 1건으로 줄었다. 추가 비용 0. 이 숫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합동훈련 참관 창구를 열었습니다. 시험 조건을 공개하기로 한 거였어요. 체크리스트, 기록 양식, 프로토콜. 전부 열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숨길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공개해야 신뢰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뭘 했는지 다 보여주면 조작이니 우연이니 하는 공격이 힘을 잃었습니다. 유세프 카사미가 방송에서 또 한마디 했어요. 이번엔 톤이 달랐습니다.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더군요.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앵커가 물었어요. 여전히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숫자가 나왔으니 지켜봐야죠.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예전 같으면 불가능하다, 시간 낭비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숫자 앞에서 강하게 나오기 어려웠던 거였어요. 프레임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에 르누아르도 입장을 바꿨어요. 공개 토론에서 만났습니다. 표준 프로토콜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리비에가 말했어요. 예전과 다른 말투였습니다. 현장 변수를 운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기존 프로토콜에 반영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반박을 멈춘 거였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적대자가 중립으로 돌아선 거였습니다. 하산 원사가 첫 교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3일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거였어요. 저는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산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축하합니다.
제가 인증서를 건넸어요. 하산이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다른 부대에 가서 가르치면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이 4단 정비대대로 갑니다. 저는 하산을 봤어요. 현장에서 밤새 뛰던 정비반장이 교관이 된 거였습니다. 한국팀 없이도 움직이는 구조가 시작된 거였어요. 박동수와 정수연이 떠나도 하산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산이 이 4단 정비대대에서 첫순회 시범을 했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체크리스트 적용 후 중단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다른 부대에서도 통한 거였습니다. 3분대만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어떻게 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흘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동 사막국에서 참관단이 온다는 거였어요. 어디서요? 제가 물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세 나라에서 옵니다. 참모가 대답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입소문이 그렇게까지 퍼진 거였어요. 참관단이 도착했습니다. 장교 12명이었어요. 저는 브리핑룸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사막 전력을 운용하는 나라들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프로토콜을 보고 싶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령이 말했어요. 체크리스트와 기록 양식도요. 우리 환경에서 재현 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자료를 건넸어요. 체크리스트, 기록 양식, 시험 프로토콜. 전부 공개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게 전부입니까? 요르단 소령이 물었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예,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요? 없습니다. 기존 장비로 됩니다. 작업 순서만 바꾸면 돼요. 참관단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장비 없이 어떻게 해결하냐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틀 뒤 공식 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세 나라 모두에서요. 우리 환경에서 재현 시험을 요청합니다. 교관 파견과 교육 과정 공유를 요청합니다. 저는 요청서를 읽었습니다. 확산 도미노가 시작된 거였어요.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프로토콜만 보고도 가능성을 본 거였어요. 사미라 베뉴세프 차관이 요청서를 검토했습니다. 교육과 검증 예산 항목으로 묻겠습니다. 베뉴세프 차관이 말했어요. 장비 수출이 아니라 교육 협력이에요. 예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속 가능해집니다. 장비는 한 번 팔면 끝이에요. 하지만 교육은 계속됩니다. 교관을 보내고, 과정을 운영하고, 인증을 관리하고, 매년 예산이 들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델이 정책 라인으로 굳는 거였습니다.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제도가 되는 거였어요. 박동수와 정수연이 떠나기 전날, 저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정비단지 앞이었어요. 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차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하셨으니까요. 저희는 도운 것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사실입니다. 시범 승인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요. 저는 박동수를 봤어요. 처음 왔을 때 노트와 테이프만 들고 내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난하냐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박동수가 차에 올랐어요. 정수연도 뒤따랐습니다. 벤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한국팀이 떠났지만 시스템은 남았습니다. 체크리스트, 기록 양식, 교관 인증 과정. 하산이 가르치고 라시드가 관리하고 베뉴세프 차관이 예산을 잡았어요. 현장이 스스로 굴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경납고 바닥에 노란 테이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박동수가 붙인 그 선이었어요. 병사들이 그 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현장이 반복할 수 있게 잠근 규칙. 그게 사막 전력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박동수 팀장이 벤에서 내리는 장면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노트 몇 권, 테이프, 샘플 봉투. 그게 전부였거든요. 현장 정비병이 장난하냐고 중얼거렸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43건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비를 안 사고요. 작업 순서만 바꿔서요. 중동 세나라가 공식 요청서를 냈을 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겁니다. 저는 젊은 세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몰랐어요. 돈 없이, 장비 없이 사람 5명이 사막을 이긴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선생님들 세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전 독일 탄광에서 곡괭이를 드셨던 분들, 40년 전 중동 사막에서 파이프를 이으셨던 분들, 30년 전 구로공단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납땜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없으면 오늘 이야기도 없어요. 한국이 뭔가 해낸다는 걸 세상에 처음 보여주신 분들이시거든요. 사막먼지 속에서 눈이 따가워도 손이 갈라져도 집에 전화 한 통 못해도 버티셨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기술력의 뿌리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시나요? 나는 늙었다. 나는 한 게 없다. 젊은 사람들이 다 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얼굴에 새겨진 주름, 그게 훈장이에요. 손에 박힌 굳은 살, 그게 대한민국을 만든 증거입니다. 오늘 박동수 팀장이 모로코에서 인정받은 건 선생님들이 50년 전에 닦아놓은 길 위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영웅입니다. 진짜로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말동무가 되고 싶어요. 외로우실 때, 심심하실 때 라디오 틀듯이 찾아주세요. 저 여기 있겠습니다. 요즘 많이 춥죠? 목도리 꼭 하시고요. 장갑도 챙기세요. 손 시리면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장갑 끼셔야 해요.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아프신 데 있으면 병원 가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